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채널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스튜디오를 법정으로 순간 이동시켜주는 두 분,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 변호사 한 달 만에 컴백입니까? 네, 한 달 좀 더 지난 것 같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계속 여기 있긴 하는데 그냥 안 했어요. 못했어요. 제작진이 나오지 말라 합니까? 네? 언제든 네. 다시 컴백했으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21대 국회 첫 체포동의안 가결에 이어 첫 구속이 되었습니다. 일단 어떤 혐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세 축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4.15 총선 당시에 회계 부정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캠프 관계자한테 금품을 교부한 혐의 등등이 포함이 돼 있고요. 또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데 청주시 의원 등으로부터도 돈을 받았고요. 회계 책임자에게 선거 자금 조달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내부 고발입니까? 예, 이게 내부 고발에서 시작이 됐고요. 또 하나의 축은 또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명부 거의 3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명단을 본인의 수행비서였던 외조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받아서 선거에 활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겁니다. 정자법 개인정보법 위반. 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왜 안 빠진 건 아니고요. 예.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예. 이미 지났죠. 예. 그 당시에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은 그 제외한 정치자금법하고 개인정보법 위반 이 부분을 이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세개 혐의가 다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다 올라갔다고 보고 지금 상황상 구속이 됐다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예. 있죠. 이 체포됐던 것도 있고 또 조사에 불응했던 부분도 있는데 혐의 자체가 조금 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을 바로 구속시켰다. 네. 도주 우려 이런 것도 생각했겠네요. 증거인멸. 계속해서 안 나왔으니까. 예,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했다는 점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혐의를 전면적으로 좀 부인했다는 점도 아무래도 이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를 하진 않겠지만 상당히 이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법원도 좀 판단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3심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다퉈봐야 되겠지만 공직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예. 국회의원 못 하잖아요. 지금 100만 원 또 회계 사건 같으면 지금 회계 관계자 300만 원 이상 벌금. 지금 벌금이 아니고 실형을 사느냐 안 사느냐 이 문제 같은데. 실형 집행유예 그 선상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치적 생명은 좀 끝났다. 왜냐하면 구속된 상황이고 그렇게 좀 판단하는 예측이 좀 있습니다. 이 체포동의안 가결할 때 야당 의원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당 의원들만 해서 통과시켰는데 여당 의원들만 나와서 방탄국회를 할 수도 있는데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당 의원들이 봤을 때도 죄가 좀 있지 않나요? 여야 공의. 야당 왜 안 나왔겠습니까? 야당이 안 나온 거는 어차피 여당이 이거 만약에 방탄하면 당신들이 정치적 책임져라 그렇죠. 이거군요. 방탄해도 그렇고 체포시켜도 그렇고 그런 판단한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여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동의안을 부결시켰을 때 아주 책임을 질 걸 생각해서 아마 대다수 많은 수 167표죠. 찬성을 해서 가결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해보죠.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따서 구하라법이라고 불렸던 법이 폐기가 됐고 지난번 국회 때 서영교 의원이 다시 발의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민법 1004조에 상속 결격 사유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규정으로라면 이제 구하라 친모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이제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적인 공백을 한번 막아보자라고 해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직계 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을 못 받게 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어렸을 때 친모가 아이를 유기하고 계속 돌보지 않았는데 사망 이후에 와서 돌보겠다고 이제
그 수령을 하겠다고 한다거나 이런 것을 입법적으로 좀 막아보자라고 해서 1호 법안으로 이제 서영교 의원이 본인의 1호 법안으로 재발의를 했습니다. 예, 이게 대표적으로 구하라 씨가 이런 일을 당했기 그렇죠. 때문에 구하라법이라 합니다만 네.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속 순위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상속 순위가 1순위가 비속인데 직계 비속 자식들 자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사망을 하면 직계 존속 부모한테 가버립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랑 부모랑 같이 가는데 부모한테 가는데 부모 중에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도 있습니다. 지금 구하라 씨 사건도 예. 마찬가지고요. 또 소방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양육을 전혀 안 했는데 상속을 혼자 다 받는 결과가 생겨요. 1순위가 없으면 2순위가 받고 2순위가 없으면 3순위인데 2순위가 있으면 피대로 2순위가 다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는 집을 나갔어. 뭐 한 3살, 4살 때.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가 키웠는데 뭐 다 커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뭐 보상금이 뭐 예를 들어 몇 억이 나왔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가져가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 번도 와서 뭐 학비나 생활비나 주지도 않고 바쁘지도 않았던 엄마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그거 내 돈이 하고 갖고 간다. 이건 부당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법감정에 네. 맞지가 않죠. 네. 우리 국민들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의 바닥에 맞느냐. 그래서 적용시키는 게 지금 말씀하신 장 변호사 말씀하신 결격 사유에 지금 조항 이런 게 있어요. 살해하려고 했거나 아니면 상해치사했거나 아니면 뭐 유언장을 위조했거나 이런 것만 결격이 되는데 그 마지막에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나 이런 것들을 현저히 좀 안 했을 때 예. 그걸 한번 넣어보자라고 한 게 지금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박 변호사가 뭐 소방관 이야기 줬습니다만 뭐 소방관 딸 이야기도 있고 뭐 과거에 경주 리조트 문제도 있었고 그렇죠. 세월호 때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근데 있어요. 이게 만일 법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그전 끝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안 되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칙으로 이게 언제부터 발의가 될지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지를 부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소급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과도 좀 쉽진 않을 것 같죠. 자,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 이거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 감정 그래 맞아라고 하지만 법률상 통과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조항 자체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때. 예. 아하, 이거 현저히도 문제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보러 왔으면 현재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네요. 게을리라는 표현을 진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과를 시킨 다음에 판례를 좀 축적하면 되거든요. 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통과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안 맞습니다. 현실하고. 그리고 바람하고 안 맞아요. 한 번도 아이를 키우거나 보지 않은 사람이 상속 순위가 앞선다고 그걸 받아간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민법 조항은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1950년대, 60년대 만들었던 그때 조항이거든요. 지금쯤은 손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해외는 어떻습니까 혹시? 해외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유사한 이제 상속 제도가 있는 게 뭐 중국이나 타이완이나 뭐 일본인데 마찬가지로 학대 같은 걸 했을 때 상속 결격 사유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좀 다르게 학대나 오스트리아 법을 보니까 독일 법계인데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때 상속 결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뭐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보다는 좀 더 상속 결격 사유가 조금 광범위하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 사례도 그렇게 구체적인 않네. 좀 모호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걸 케이스별로 이제 법에 구체화하는 게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때문에 이렇게 예. 추상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양육이나 육아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쓸 수가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하면 괜찮고 예. 뭐 1년에 한 번 하면 안 되고 이래 말하기는 그렇죠? 좀 어렵거든요. 그걸 법령에 넣을 수는 근데 없으니까. 결국은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 놓고 판례를 축적해 가지고 이렇게 좀 구체화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근데 이 법의 필요성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할 그럴 거예요.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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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영교 의원이는 민법 개정안 어떻게 될지 좀 보고요. 성추행에 저항하다가 남성의 혀를 깨물어서 절단한 여성의 사건. 이거 과거 좀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최근 사건이죠. 예, 최근 사건입니까? 이건 최근 사건입니다. 최근 사건입니다. 예, 이게 예. 지난 7월에 있던 사건인데요. 이른바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황령산 인근의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30대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대학생인 여성을 이제 추행을
하려고 하다가 이 여성이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혀를 깨물어서 이 혀가 절단된 사건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중상해죄로 고소를 했고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왜 옛날 사건입니까 했더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많았었죠. 오히려 여성이 입건되는 또 구속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과잉방위고 상해를 했다. 지금의 우리의 법 감정으로는 전혀 맞지 맞지 않는데. 않죠. 영화도 있었죠. 그대가 여자 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예. 영화도 있었고요. 이거를 정면으로 다뤘던 유사해요. 강제 키스를 시도했는데 당하는 여성이 그 혀를 깨물어서 절단시켰던 이게 중상해가 되냐 정당방위 되냐 안 되냐. 근데 황영산 이 사건은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처음 본 관계거든요. 이 남성하고 예. 여성하고 특히 여성은 서울에서 이제 부산에 놀러 왔다가 친구들하고 술을 좀 마시고 좀 길을 잃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술에 좀 만취했는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이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에 뭐 몇 시간 있다가 항영산에서 이 키스를 시도하다가 여성이 그때쯤에 술에서 좀 깨가지고 깜짝 놀라서 혀를 절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절단되자마자 남성이 들고 갔어요. 나 혀 절단 이 사람이 깨물었다고. 지구대에 이 여성을 중상해죄 비슷하게 데리고 갔는데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자신은 강제추행을 당했고 상해죄다. 강제추행 실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법적인 분쟁이 됐던 사건입니다. 예. 자, 그래서 뭐 이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뭐 이런 것 같은데 네. 경찰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일단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면서 이거의 정당방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돼서 그냥 죄가 안 되는 건데 정당방위는 아니고 과잉방위이다라고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저항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 범주는 넘었다고 경찰이 1차적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다만 형법 21조 3항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위 자체가 과잉방위여도 굉장히 뭐 야간이라든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 공포, 경악, 흥분된 상황에서 이런 과잉방위를 했다면 이것도 이제 죄가 안 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그러니까 죄가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의 기록을 넘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게 죄는 안 된다 해서 불기소로 넘겼다는 건데 그럼 남성은 성추행이잖아요. 남성은 이제 처벌 받아야 되겠죠. 처벌 받아야겠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예, 예. 근데 이제 진일보했다고 볼 수는 있어요. 예전에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이게 뭐 판례의 전체적인 취지는 아닌데 이제 강제추행을 피하기 위해서 혀를 이제 깨물었을 때 이 피해자인 여성의 어떤 범죄 부분 이 혀 같은 경우는 말을 하고 뭐 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 중요한 기관을 상해했을 때 중상해죄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중상해죄가 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아까 말했던 영화에서는 중상해죄가 성립합니다. 정당방위 안 된다 그랬다가 또 아주 한적한 곳에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강간이나 이걸 피하기 위해서 혀를 깨물었을 때는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약간은 아쉽긴 해요. 정당방위는 아닌데 과잉방위로 이제 판결은 아니고 이게 수사심의 같은 거예요. 경찰의 이 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올리자고 한 거거든요. 그 정당방위로 올리기로 한 건데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좀 했다라는 거는 약간 아쉽긴 한데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했는 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성폭행하려던 남성 혀깨물어 이거 과거에 있었던 사건 지금 재심 청구한 상태인데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기로 하고 정당방위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총기 휴대가 가능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남의 집에 침범만 해도 총으로 대응했을 때 그걸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흔한 예를 드는 게 이제 그 도둑 내사 사건이죠. 빨래 건조대로. 춘천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도둑이 집에 들어왔고 그거를 발견하고 쌍방 폭행이 있고 이 도둑이 도망가는 와중에 빨래 건조대로 내리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내사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내사에 이르게 했다. 그래서 재판부가 1심, 2심, 3심 결국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고의 보내드려야 되느냐. 이거 정당방위 아니냐. 이게 정당방위 요건을 우리가 좀 보면요. 현재의 급박한 위험을 아니면 불법한 어떤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또 제3자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상당한 행위. 상당한 그냥 행위가 안 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보충성, 필요성, 균형성 다 갖춘 행위여야 된다. 그러니까 급박한 상황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저 사람 이 정도만 때릴까? 이 정도면 죽겠지? 심하지? 마찬가지 판결문이 그거 있습니다. 혀 깨물었던 예전에 판결문 중에 판사가 썼던 말이 뭐냐면 굳이 이렇게 절단될 정도로 깨물어야 되느냐? 적당히 깨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기재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가해자 중심인 거예요. 피해자가 갑자기 혀가 들어오는데 당연히 깨물죠. 마찬가지로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내 사고 뭐 생각합니까? 이 정도 때리면 죽겠지? 그 생각 못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너무 규범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가급적이면 행위자 중심으로 좀 판단해야 된다. 그래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이 사건은 그래도 행위자를 기준으로 그 여성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조금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정당방위 요건을 좀 바꿔야 된다. 상당성 빼버리면 예,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이제 취재 공감이 되는 게 이 성범죄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범죄 현장에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할 때 혀가 그러면 손상이 되면은 정당방위고 절단이 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것인지 그렇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이거는 정말 그 상황에 처한 그 피해 여성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라 이번 경찰의 처분이 뭐 전향적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이게 과잉방위가 아니라 이런 범주까지도 사실 상당한 범위다. 여러 맥락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하고 정당방위로 어떤 결론을 내렸으면 더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너무 우리는 판사 기준으로 봐요. 판사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객관적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아주 평균적인 일반인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그건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성범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피해자나 행위자 중심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해가 들어오는데 살살 깨물어서 정당방위를 하겠다? 과연 그걸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좀 정당방위 이론이나 이런 게 바뀌어야 되고 상당성을 좀 빼버리면 이게 편해지긴 한데 이론적으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1964년에 일어났던 사건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이런 유사하죠, 사건이. 예,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자 이 당시에 이제 재심 사건도 계속 이제 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여성이 64년도에 이제 18살일 때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상대 남성 21살 노모 씨에 대해서 이제 강제 키스가 시도가 되자 혀를 깨물어서 1.5cm 절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이 중상해로 결과적으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요. 이 남성은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그러니까 성범죄로는 아예 처벌을 받지 않고 예.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여성보다 더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최종으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입니다만 그 사이에 구속도 잠깐 되긴 됐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버린 그런 결과여서 이 여성이 지금 56년 만에 재심을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까? 재심 이제 결정합니다. 재심 재판이라는 거는 무조건 유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재심에 부의할 수 있느냐, 넣을 수 있느냐. 아직 재심 결정이 나지 않았네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황영산 사건 관련해서 아마 참고는 할 것 같은데요. 조금 부정적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재심 사유가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을 때 지금 증거는 없죠. 그대로죠. 예. 그대로고 판단이 달라진 거거든요. 예.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데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거기 때문에 약간 쉽지는 않는데 뭐 무조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렇고 그렇지만 한번 이 바뀐 좀 사회 분위기에 맞춰서 한 번 정도는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만일 재심 결정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봅니까? 무죄로 나올 거라고 보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법리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이제 재심에 이 요건이 되는지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게 지금 판단을 받는다면 사실 이 여성분이 이런 식으로 심지어 구속까지 되면서 집행유예로 종결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최소한 이런 정당방위 아니면요 형법에 있는 그 조항 이 과잉방위인데 놀랍거나 야간에 공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적용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무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만약 판단을 받는다면 다만 재심 요건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 재심 요건을 이제 통과했을 때 새롭게 재심 법정에서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박지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베르테르 효과가 또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박지선 씨가 딴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굉장히 활발했고 또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자존감도 강한 사람이고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느냐. 그래서 다른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보다 더 슬프다 이런 주변에 얘기하는 사람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르테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우리 언론이 조금 보도 준칙에 맞게 네. 좀 썼으면 좋겠다. 근데 당장 보도 준칙 어기는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죠. 가십성 기사들이 가십성 기사 쏟아지고 있죠. 꽤 많아요. 이런 건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자살률을 보면 20대 여성들이 그 전에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또 코로나 사태 이후로도 여성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그게 코로나 또 블루 적용되는 거 우울증하고 같습니다. 같이 적용돼서 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고 제가 이 베르테르 효과를 언급하는 이유는 유명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0대나 20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치관에 그런 사람들의 정신 건강 보호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설리 씨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데 그 내부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뭐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소속사라든가 혹은 네. 사회에서라도 좀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뭐 또 병원 치료받고 뭐 이런 것들. 오늘 말했던 구하라, 설리 뭐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화려한 연예인들이 그런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뭐 박지선 씨 같은 경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약간 아는데 저는 그걸 보고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예. 너무나 밝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뭐 그 내부 사정이야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사회적 치료가 좀 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게 연예인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국가도 이제 연대적으로 이런 걸 좀 책임을 좀 져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이제는 좀 논의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이런 사건이 터져서 언론에서 아예 보도를 안 해버리는 네. 그랬더니 많이 줄었다고 하거든요. 우리도 지금 용어를 순화했잖아요. 예. 극단 선택이라고 이 표현을 계속 예. 하는 게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 용어를 자꾸 쓰는 거하고 용어를 안 쓰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 같고 또 지금 가장 나쁜 게 뭐 제가 들어오면서도 기사를 좀 검색했는데 너무 가십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뭐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유서가 어쩌고 저쩌고 공개 안 하고 싶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니, 그럼 공개하지 그걸 말아야죠. 또 공개하려고 하는 거고 있고 자, 그런 부분들은 언론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같이 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오히려 좀 방기하는 모습이 아닌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보수 유튜브죠.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또 제목을 또 이상하게 그건 안 달아가지고 되는 것 같아. 그런 행동은 지금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있던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예. 너무 가십입니다. 그게 뭐 돈벌이가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그건 기본이 예, 아닌가 맞습니다. 싶어요. 사실은. 고인의 죽음을 두고 할 행위는 아닌 것 그렇죠. 예,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 뵙기를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